자, 일단 전략일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할 때가 아니라 권총을 들 때로 하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권에서 움직이는 오늘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전략 생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김정은 하나만 제거하면 지금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김정은은 지금 국제법상으로도 범죄자입니다. 핵개발을 선언하고 사드 배치의 그 유성을 넘어서 핵 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칼날은 우리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 누각이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세 분의 출연자가 새로 오셨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동아일보 박성원 부국장, 그리고 동아일보의 이정은 차장 세 분 나왔는데 일단 인사 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자, 핵무장론 지금 가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협상하기 좋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핵무장을 위해서 NPT 체제를 탈피하고 국제 핵 질서를 깨는 북한과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저러한 핵도발, 무모한 또 장거리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내에서 그 조야에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가피하다. 핵무장론이 이렇게 나올 경우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핵 도미노가 우리가 무장하고 일본, 대만 이렇게 번져갈 상황을 결국은 그 자초할 것인가 하는 압박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우도 그 일부 보면 야권이나 이런 데서 정부의 공식 정책과는 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과 달리 우리는 NPT 체제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NPT 체제를 탈퇴해 가지고 핵 개발하는 건 사실 그 국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압박용 이번에도 중국은 뭐 거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지금 거의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전혀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 못하기 때문인데 이 핵 개발에 대해서 실제적인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런 말을 담론화시키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갖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제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터키하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미군이 핵을 철수해 갈 때 뭘 요구했는가 하면 자기네는 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한국처럼. 그리고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 전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건 미국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핵의 사용권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뉴클리어 쉐어링, 우리말로 핵 공유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 50%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무장론을 주장하는 걸로 저는 판단되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야권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가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강경 일변도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은 좀 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 대표 얘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을 안보에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갖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이제 의식 수준을 놓고 봤을 적에 선거에 더도 크게 작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정은 차장, 어제는요, 문재인 전 대표는 당장 철회해라.
개성공단 살려내라 얘기했는데 조금 스탠스가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도 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북한을 향해서도 약간의 경고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홀로 서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왜 그럴까가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 종북 프레임에 갇힐 것을 야권에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비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각도 조정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너무 이런 마당에까지 북한에 우호적이고 정부만 공격하는 건 아니야.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7.4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합니다. 연간 1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또는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건 정치권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 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향자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124개 업체가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역시 정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요?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선택이 좀 남아 있습니다.